어젯밤 누리호 발사 이후 워싱턴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새벽 4시 백악관과 펜타곤이 동맹국 한국 때문에 긴급회의를 연 건 제가 워싱턴에 온 지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왜일까요? 한국이 발표한 성능보다 2배 이상 강력한 로켓 능력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미국 정보기관도 일본도 중국도 전부 놓쳤습니다. 한국이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거냐? 그리고 저는 일주일 뒤 그 질문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시작 전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7일 아침 8시쯤 저는 워싱턴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예전 국방부 동료인 마이클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마이클은 지금도 현직에 있는 친구인데 동아시아 미사일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직책은 말할 수 없지만 한반도 관련 정책이 나오면 반드시 그의 책상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지타운의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마이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 농담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날은 진지했습니다. 커피를 시키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누리호 발사 봤지?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분석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읽어보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당황스러운데? 성공적인 발사 아니냐고요. 동맹국이 우주기술을 발전시키는 건 좋은 일 아니냐고요. 마이클이 태블릿을 꺼내서 몇 가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게 맞아? 공식 데이터야. 한국 항우연이 발표한 거랑 우리 쪽 위성 추적 데이터를 교차 검증했어. 오차 범위 아니야. 제가 본 수치는 이랬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의 비행시간이 원래 예정보다 약 3분이나 단축됐다는 겁니다. 원래 21분 24초가 예정이었는데 실제로는 18분 25초 만에 끝났습니다. 거의 370초나 빨라진 겁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3분이 뭐 대수냐고 할 수 있습니다. 로켓이 좀 빨리 갔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로켓 공학에서 비행시간이 3분 단축됐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엔진 출력이 설계값보다 훨씬 높다는 뜻이거든요. 로켓은 정밀하게 계산됩니다. 연료량, 추력, 비행시간, 목표 궤도 전부 미리 계산해서 정확히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정보다 3분이나 빨리 끝났다는 건 엔진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밀어줬다는 뜻입니다. 좋게 말하면 성능 초과이고 냉정하게 말하면 설계 단계에서 일부러 여유를 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이클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원래 누리호 설계 탑재량이 1.5톤이었어. 600에서 800km 저궤도에 1.5톤급 위성을 올릴 수 있다고 발표했지. 근데 이번 데이터를 보니까 실제로는 2.2톤에서 최대 3톤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5톤 설계의 3톤 실탑재 능력이라면 이건 설계 마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수준의 로켓인 겁니다. 보통 로켓은 설계값의 10에서 20% 정도 여유를 둡니다. 그런데 2배라니요. 그래서 펜타곤이 새벽에 모인 거야?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정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건 일부야.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마이클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시간표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연도별로 정리된 표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2021년 미사일 지침 해제, 2022년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2023년 고체 연료 발사체 시험 성공, 2024년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마이클이 손가락으로 2023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고체 연료 발사체. 우리는 한국이 2024년에나 시도할 줄 알았어. 아무리 빨라도 2024년 중반. 근데 2023년 초에 이미 성공했어. 우리 정보망도 몰랐던 거야. 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동맹국의 미사일 개발 일정을 놓쳤다는 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극도로 보안을 유지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위성 감시, 통신 감청, 인적 네트워크 전부 동원해서 동맹국이든 적국이든 군사 개발 동향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동맹국의 로켓 개발 일정을 1년이나 놓쳤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마이클, 한국은 동맹국이잖아. 그게 왜 문제가 돼?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마이클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좋은 거지.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다른 데 있어. 일본이랑 중국이 난리가 났거든. 특히 일본 어젯밤부터 일본 쪽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어. 외무성, 방위성 할 것 없이 전부 문의 전화야. 한국이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미국은 알고 있었냐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상황이 단순한 기술 성취가 아니라 동아시아 외교 지형을 흔드는 사건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대화가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주일의 시작이라는 걸요. 그리고 미국 안보당국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요. 마이클과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예전 백악관 동료인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사라는 국가안보회의에서 동아시아 담당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국무부로 옮긴 친구입니다. 백악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면 사라를 만나야 했습니다. 사라가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해서 펜타곤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골랐는데 사라 역시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할 말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도 누리호 때문에 나온 거지?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메뉴판도 안 보고 바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가 있었어. 새벽 4시에. 저는 놀랐습니다.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가 새벽에 열린다는 건 정말 큰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동맹국의 위성 발사 때문에요. 보통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뭔가 할 때나 그런 회의가 열립니다. 한국이 위성을 쏘았다고 새벽 회의라니요. 회의 내용은 물론 못 말해주겠지만 분위기가 어땠어? 사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황했다기보다는 재평가하는 분위기였어.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어. 저는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워싱턴에서 한국은 항상 특정한 프레임 안에서 논의됐거든요. 북한 문제의 당사자. 주한미군 주둔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대. 그런 식이었습니다. 한국 자체의 군사력이나 기술력이 독립적인 의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라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워싱턴에서 한국은 항상 북한 문제랑 묶여서 논의됐어. 한국 단독으로 안보 이슈가 된 적은 거의 없었거든. 한국이 뭘 하든 그건 북한 때문이라고 해석했어. 미사일 개발도 북한 억제용이고 우주 발사체도 북한 감시용이고. 근데 이번엔 달랐어.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달랐냐고요? 한국이 이제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 그것도 꽤 높은 레벨에서. 저는 솔직히 그 말이 좀 의외였습니다. 물론 한국이 발전한 건 알고 있었습니다. K-팝이니 삼성이니 현대차니 그런 건 미국에서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보 분야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재평가한다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누리호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 한국 정부는 과학 발사체라고 했지만 우리가 보는 건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뭔데? 로켓 기술이야. 위성을 600km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로켓은 탄두도 실어 나를 수 있어. 그게 물리학이야. 위성이든 탄두든 일정 속도로 일정 높이까지 올리는 건 똑같은 기술이거든. 저도 당연히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우주 발사체와 탄도 미사일은 기술적으로 쌍둥이 같은 존재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미국과 소련의 우주 개발은 전부 군사용 미사일 기술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동맹국이고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거니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라가 핵심을 말했습니다. 문제는 사거리야. 이번 누리호 엔진 성능을 보니까 3,000에서 4,000km까지 도달 가능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저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에서 수백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평양까지 200km가 안 됩니다. 3,000km면 베이징이고 4,000km면 상하이를 넘어서 중국 내륙까지 갑니다. 중국을 커버한다는 거잖아.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난리가 난 거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뭐라고 보도했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외신 반응까지는 체크 못했거든요. 한국이 대륙 간탄 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됐다고 썼어. 한국 정부가 아무리 우주과학이라고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야. 솔직히 저는 그 순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주과학 발사체라고 했는데 외신에서는 대륙 간탄도 미사일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로켓과 미사일의 기술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위성을 싣느냐 탄두를 싣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하지만 한국이 이 수준까지 왔다는 게 워싱턴에서는 새로운 발견이었던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고체 연료 발사체야. 이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 제가 마이클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2023년에 고체 연료 발사체를 성공시켰고 미국도 몰랐다는 그 이야기요. 그거 마이클한테 들었어. 우리 정보망이 놓쳤다고 1년이나.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포인트야. 한국이 우리한테 안 알리고 조용히 개발을 진행했어. 물론 동맹국이니까 적대적인 건 아니야. 숨긴 게 아니라 그냥 안 말한 거지. 근데 그만큼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다는 뜻이지. 사라가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는 한국이 이 정도 속도로 발전할 줄 몰랐어. 미사일 지침 해제가 2020년에서 21년 사이에 이루어졌거든. 근데 불과 2년 만에 고체 연료 발사체를 성공시켰어. 전 세계에서 7개국만 성공한 기술을. 우리 예상보다 최소 3년은 빨랐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15년간 한국을 봐왔는데 이런 시각으로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였습니다. 북한 위협 때문에 미군이 주둔해야 하고 확장 억제를 제공해야 하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가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한국이었습니다. 사라가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사에서 주목할 게 또 있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했다는 거야.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스페이스X가 민간 우주 시대를 열었듯이 한국도 그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간이 주도한다는 건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야. 정부 주도면 예산 승인받고 국회 통과하고 이런 절차가 있잖아. 근데 민간은 달라. 돈 되면 바로 투자하고 바로 개발해. 한국이 그 단계에 진입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우주산업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사라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약간 웃음기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제일 웃긴 건 일본 반응이야. 일본이 뭐라고 하는데? 침통하대. 자기네 H3 로켓은 연달아 실패하고 원인도 못 찾고 있는데. 한국은 13개 위성을 한 번에 성공시켰으니까. 일본 우주항공 쪽에서 난리가 났다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아시아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공식적인 이야기인데 트럼프 행정부 분위기가 좀 묘해. 일본한테는 좀 차갑고 한국한테는 호의적이야. 다카이치 총리를 문제아로 보는 시각이 있거든. 저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이지만 속내는 달랐으니까요. 사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워싱턴이 바빠질 거야. 한국 관련해서 재평가 작업이 시작될 테니까. 너도 관심 있으면 연락해.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할 건 많아.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국 우주개발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로호 시절부터 누리호까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미국이 북한만 바라보는 동안 한국은 우주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다음 날 저는 펜타곤 근처 카페에서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제임스는 공군 출신으로 지금은 민간 항공 우주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로켓 기술에 관해서는 워싱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입니다. 나사에서도 자문을 구할 정도니까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임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제임스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인사도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임스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싫어하고 핵심만 파고드는 스타일이에요. 누리호 데이터 봤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제임스가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내가 어제 밤새 분석해봤어. 잠을 못 잤어. 너무 흥미로워서.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이 발표한 스펙이랑 실제 성능이 많이 달라. 저는 마이클한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탑재량 말하는 거야? 그것도 있고 엔진 성능 자체가 달라. 제임스가 그래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비행 시간이 21분 24초 예정이었는데 18분 25초에 끝났어. 약 3분 단축이야. 정확히는 179초.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엔진이 예상보다 강하게 밀었다는 거지. 맞아.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로켓공학에서 비행시간 단축은 단순히 빨리 간다는 뜻이 아니거든. 연료 효율이 좋다는 뜻이기도 해. 같은 연료로 더 빨리 목표 궤도에 도달했다는 건 엔진 효율이 설계값보다 높다는 거야. 비추력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연비가 좋다는 거지. 제임스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누리호의 엔진 구조가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이 누리호 엔진을 직접 개발했어. 75톤급 액체 엔진이야. 케로신과 액체산소를 연료로 쓰는 방식이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기술 도입 없이 순수 국산으로 만들었거든. 제임스가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한국이 이걸 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어.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많았어. 로켓 엔진은 항공 우주 기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거든. 온도가 수천 도까지 올라가고 압력도 엄청나. 그걸 제어하면서 안정적으로 추력을 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해냈잖아.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능으로. 이번 4차 발사 데이터를 보면 엔진 출력이 설계값의 약 110% 수준이야. 보통 로켓 엔진은 설계값에 딱 맞추려고 하거든. 안전 마진을 위해서 오히려 조금 낮게 잡아. 왜냐하면 엔진이 과출력을 내면 구조물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 근데 한국 엔진은 오히려 설계값을 초과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어. 제임스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 하나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보수적으로 스펙을 발표했다는 거야. 일부러 낮게 말한 거지. 실제로는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걸 알면서도 조심스럽게 발표한 거야. 다른 하나는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던 거야. 저는 두 번째 가능성에 더 끌렸습니다. 일부러 숨긴 거라고 생각해? 숨겼다기보다는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던 거지.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봐. 미사일 지침 해제된 지 얼마 안 됐어. 주변국 눈치도 봐야 하고.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지 다 신경 써야 해. 그런 상황에서 우리 로켓 성능이 예상보다 좋습니다 하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면 어떻게 되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전략이요. 제임스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탑재량 이야기를 해야 해. 이게 진짜 중요해. 원래 누리호 설계 탑재량이 1.5톤이었어. 600에서 800km 저궤도 기준으로. 이게 공식 발표야. 근데 이번 데이터를 종합하면 실제로는 2.2톤에서 3톤까지 가능해. 2배라는 거잖아. 이번에 13개 위성을 한 번에 올린 게 그 증거야. 탑재량이 늘어나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거든. 더 무거운 위성을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위성을 한 번에 올릴 수도 있어. 군사위성도 더 크고 성능 좋은 걸 올릴 수 있고. 제임스가 강조하듯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성장 속도야. 한국이 독자 발사체를 처음 성공시킨 게 2022년이야. 불과 3년 만에 여기까지 온 거야. 탑재량이 2배 늘었고 발사 성공률은 100%야. 4번 쏴서 4번 성공. 이 속도면 2030년쯤에는 대형 발사체도 가능해. 제임스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고체 연료 발사체 이야기를 해야 해. 이게 진짜 핵심이야. 누리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 2023년에 성공했다면서. 맞아, 우리도 몰랐어.
한국이 조용히 개발해서 조용히 성공시켰어. 우리 정보망에 안 잡혔어. 고체 연료 발사체는 군사적 가치가 훨씬 높거든. 왜? 액체 연료 로켓은 발사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려. 연료 주입하고 점검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 누리호 같은 경우 발사 준비에 며칠이 걸려. 연료가 극저온이라서 미리 넣어두면 증발하거든. 근데 고체 연료는 달라. 미리 연료가 채워져 있어서 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사할 수 있어. 몇 분 안에 발사 가능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네. 그래, 그리고 대량 생산이 쉬워. 구조가 단순하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이동식 발사대에서도 쏠 수 있어. 군사적으로 보면 이건 게임 체인저야. 제임스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한국이 고체 연료 발사체를 성공시켰다는 건 사실상 대륙 간탄도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는 뜻이야. 탄두만 바꾸면 되거든. 위성 대신 탄두를 실으면 그게 미사일이야. 물리학적으로는 똑같은 거거든. 미국 국방부가 새벽에 모인 이유가 이거야. 저는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단순한 위성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우주기술과 미사일 기술 양쪽에서 동시에 도약하고 있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아주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우주 개발이야. 위성 택배 서비스라고 홍보하고 있지. 하지만 실제로는 전략적 역량을 키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미국은 그걸 막지 않아. 오히려 지지하고 있지.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움직이는 나라.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착착 준비하는 나라. 큰 소리 치지 않고 결과로 보여주는 나라.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본 대사관에서 일하는 다나카라는 친구였습니다. 대사관 부속 연구기관에서 안보 분석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평소에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런 다나카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건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듀폰서클 근처 일식집에서 만났는데 다나카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사람인데 그날은 눈 밑에 다크서클도 보였습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주문한 뒤 다나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누리호 발사 소식 들었지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쿄가 난리입니다. 특히 우주항공 쪽에서요. 어제 본국이랑 전화회의를 3번이나 했습니다. H3 때문인가요?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H3가 연달아 실패했습니다. 원인도 아직 못 찾았고요. 조사위원회가 몇 달째 분석하고 있는데 명확한 결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3개 위성을 한 번에 성공시켰습니다. 비교가 되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우주항공 관계자들 사이에서 충격이 큽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따라올 줄 몰랐거든요. 일본이 우주기술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있지 않나요? 역사가 훨씬 길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도요. 일본은 1970년에 첫 위성을 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요. 세계에서 4번째였습니다. 한국은 2022년에야 독자 발사체로 위성을 올렸고요. 50년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역전됐을 수도 있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역전이라니요. 50년 차이가 3년 만에 역전됐다고요? 도쿄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대륙 간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 못하지만 내부 분석은 그렇습니다. 방위성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한국이 고체 연료 발사체를 성공시켰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일본 일부 채널에서는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성이냐 미사일이냐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한국은 이미 고체 연료 발사체로 사실상 대륙 간탄도미사일을 확보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나카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본도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적기지 공격 능력도 갖추려고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 재정이 좋지 않습니다. 국가 부채가 GDP의 260%를 넘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채 발행이 한계에 다다랐고 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군사비를 늘리려면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그건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나카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 도입하려는 토마호크 미사일은 40년 된 무기입니다. 1980년대에 개발된 거예요. 물론 성능이 검증됐고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쓰이고 있지만 최신형은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미국이 재고 떨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오래된 미사일을 비싼 값에 팔 수 있으니까요. 다나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세요.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독자 개발했습니다. 현무2부터 5까지 자체 기술로요. 현무5는 사거리도 길고 정확도도 높아요. 그리고 이번 누리호로 장거리 타격 능력까지 입증했습니다. 일본이 40년 된 미국 미사일을 수입하는 동안 한국은 자체 기술로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다나카가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방산 수출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했습니다. 수백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에요. 유럽 나토 국가들에도 무기를 팔고 있고요. 일본은 이제야 방산 수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이미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있고 품질도 검증됐고 납기도 빠르고요. 다나카가 마이니치 신문 기사를 언급했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말싸움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미국과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나 조선업 협력 같은 거요.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고 야스쿤이 참배를 하고 그러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실력을 쌓고 있다는 거죠. 다나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판단력이요. 큰 소리 치지 않고 실력을 쌓는 그 방식이요. 결과로 보여주는 그 자세요. 일본도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나카가 계산서를 집으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저는 다나카와 헤어진 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 입에서 한국을 인정하는 말이 나오다니요. 그것도 안보 분야에서요. 이건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제가 15년간 워싱턴에서 일하면서 이런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실력을 쌓고 결과로 보여주는 전략이요. 떠들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방식이요. 미국도 인정하고 일본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이 궁금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다르게 대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 차이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요. 일요일이었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리처드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리처드는 제가 국방부에서 일할 때 같이 일했던 선배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워싱턴 안보 커뮤니티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직 차관보 출신이고 지금도 백악관과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있어요. 버지니아에 있는 컨트리 클럽이었는데 날씨가 좀 쌀쌀했지만 가기로 했습니다. 리처드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때 골프장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다른 데보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몸을 풀면서 리처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한국 때문에 바쁜 모양이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까?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리처드가 재밌는 이야기라고 하면 보통 내부 정보입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동아시아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어.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접근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동아시아 팀이 보고서를 올렸거든.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한 보고서야.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가치가 올라갔어. 상대적으로 일본의 가치는 좀 내려갔고.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데요. 리처드가 설명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는 방산이야. 한국 방산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폴란드 계약 알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까지 수백억 달러 규모야. 유럽 시장을 휩쓸고 있어. 그게 미국한테 왜 좋은 건데요? 경쟁 아닌가요? 아니야, 오히려 좋아. 미국 방산 업체들은 지금 생산 능력이 한계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수요가 폭발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어. 포탄도 부족하고 미사일도 부족해.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나토 동맹국들한테 무기를 공급해주면 미국 부담이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한국 무기는 미국 무기 체계와 호환돼. 나토 표준이거든. 한국이 유럽에 무기를 팔면 그게 결국 미국 중심의 동맹 체계를 강화하는 거야. 리처드가 두 번째 이유를 말했습니다. 둘째는 조선업이야. 미국 해군이 지금 큰 문제가 있어. 함정이 노후화됐는데 새로 만들 조선소가 부족해. 미국 조선 산업이 쇠퇴한 지 오래거든. 중국은 미친 듯이 군함을 찍어내고 있는데 미국은 속도가 안 나.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런 데들이 있잖아. 미국이 한국 조선소를 활용하면 함정 건조 속도를 높일 수 있어. 리처드가 세 번째 이유를 말했습니다. 셋째는 기술이야.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한국이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 중국을 견제하려면 이 기술들이 필요해. 리처드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누리호 발사 이게 중요해. 한국이 우주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의미거든.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야. 미국이 직접 중국을 압박하면 부담이 커. 근데 동맹국이 스스로 역량을 키워서 중국을 견제하면 미국은 한 발 물러서 있을 수 있어. 그게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거야. 저는 그 논리가 명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일본은요? 일본한테는 왜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일본 문제는 복잡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 동맹은 동맹이지. 근데 지금 일본 정부가 좀 문제야. 다카이치가 너무 튀어 중국한테 강경 발언을 너무 많이 해.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고 야스쿠니 참배로 또 자극하고. 미국이 중국이랑 협상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자꾸 물을 흐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랑 협상을 원한다고요? 트럼프는 딜메이커야 협상에서 이득을 보려고 해. 중국이랑 무역 협상도 하고 싶고 기술 문제도 논의하고 싶어. 그러려면 긴장을 좀 낮춰야 해. 근데 일본이 자꾸 긴장을 높이니까 불편한 거야. 리처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방위비를 좀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해. 트럼프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동맹국들이 무임승차한다고 생각하거든. 한국도 방위비 문제가 있잖아요. 있지. 근데 한국은 방산으로 미국한테 도움을 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그래서 좀 다르게 보는 거야. 그리고 한국은 조용해. 큰 소리 안 치고 실력으로 보여줘. 트럼프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 리처드가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 들었어? 들었습니다. 한미 협력이 논의되고 있다고요. 그게 엄청난 거야.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는 나라가 몇 개 없어. 영국이랑 호주 정도야. 근데 한국한테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건 한국을 그 수준으로 대우하겠다는 뜻이야. 일본은 이런 이야기가 없어. 리처드가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래. 한국은 조용히 실력을 키우면서 미국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일본은 시끄럽게 튀면서 미국을 불편하게 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 한국의 전략이 정말 효과를 발휘하고 있구나.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라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 전략을 누가 설계했을까요? 그리고 한국 연구원들은 어떤 마음으로 누리호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워싱턴에서 듣는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현장을 봐야 진짜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며칠간 국방부와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우주센터였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된 바로 그곳이요. 항공우주연구원 측에서 특별히 방문을 허락해줬습니다. 고흥까지는 서울에서 차로 4~5시간이 걸렸습니다.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발사장이었는데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발사대가 멀리 보였습니다.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간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연구원 한 분이 저를 안내해줬습니다. 박 박사라고 불렀는데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엔진 개발팀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누리호 75톤 엔진을 직접 만든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발사대 근처를 걸으면서 박 박사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누리호가 날아갔습니다. 그날 밤 어땠어요? 발사 순간에. 박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떨렸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해도 떨려요. 발사 버튼 누르는 순간까지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발사였는데요. 사실 가장 긴장됐습니다. 민간주도 첫 발사였거든요. 박 박사가 발사 당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발사 예정 시각이 새벽 0시 55분이었어요. 그런데 발사 준비 중에 엄빌리컬 회수 압력 센서에서 신호 이상이 감지됐습니다. 발사 18분 전이었어요. 저는 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팀원들이 바로 모였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했거든요. 시간이 없었어요. 발사창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박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행히 원인을 빨리 찾았습니다. 센서 연결 문제였어요. 팀원들이 밤새 작업해서 아침에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발사가 18분 연기됐던 거예요. 1시 13분에 발사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발사 성공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박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눈이 촉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다들 울었어요. 10년 넘게 매달린 프로젝트거든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한국이 로켓을 만들 수 있겠냐고. 선진국들도 수십 년 걸린 기술인데.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박 박사가 발사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21년에 1차 발사했는데 실패했어요. 3단 엔진이 일찍 꺼졌거든요. 위성이 궤도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비판도 많았고요. 세금 낭비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 안 했네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실패 원인을 찾았거든요. 고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팀원들이 밤새 분석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2022년에 2차 발사를 성공시켰습니다. 박 박사가 자부심 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4차 발사는 특별했습니다. 민간이 주도한 첫 발사였거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맡았고 저희 연구원이 기술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 우주산업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뭐예요? 달이요. 2030년대에 달 탐사선을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로켓도 만들어야 해요. 지금 누리호는 1.5톤급인데 앞으로는 5톤 10톤급도 필요합니다. 가능할까요? 박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누리호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해냈잖아요.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 우주 개발을 이끌어온 거구나. 밤새 일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박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 했죠? 미국은 우주 강국이잖아요. 저희가 배울 게 많습니다. 근데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언젠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 밤 고흥의 작은 호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누리호가 날아간 그 바다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런 사람들이 묵묵히 일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워싱턴에서는 숫자와 데이터로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탑재량이 얼마고 사거리가 얼마고 그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새 일하는 연구원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엔지니어들. 그 사람들이 한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데이터로만 보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사관 소속은 아니고 워싱턴에 있는 중국계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연구원입니다. 하지만 베이징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이쪽 바닥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왕과는 몇 년 전 한 세미나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토론했는데 날카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랄까요? 물론 민감한 내용은 아니고 공개된 정보 수준에서요. 워싱턴에서는 이런 관계가 흔합니다. 서로 다른 나라를 대표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존중하는 그런 관계요. 왕이 저녁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이었는데 조용한 개인 룸을 예약해뒀더군요.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은 평소에 공개적인 장소를 선호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개인 룸을 잡았다는 건 민감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였습니다. 왕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국 다녀왔다면서요? 소문이 빠르네요. 왕이 차를 따르면서 말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때문이죠? 내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 다녀왔어요. 왕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베이징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많이요. 제가 오늘 연락드린 이유도 그겁니다. 저는 그 말이 예상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우주 개발을 주시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왕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점을 신경 쓰는데요? 왕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한국의 우주 발사체를 순수한 과학 프로젝트로 보지 않습니다. 군사적 함의를 주목하고 있어요. 베이징의 분석관들이 이번 누리호 발사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임스한테 들은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왕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누리호의 사거리가 문제입니다. 이번 발사에서 확인된 엔진 성능을 보면 3,000km에서 4,000km까지 도달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베이징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도 들어오고요. 난징, 항저우, 광저우까지. 중국 동부 해안 전체가 커버됩니다. 중국 경제의 심장부가 전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왕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체 연료 발사체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이 2023년에 성공시켰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더 심각합니다. 베이징에서는 이걸 더 주목하고 있어요. 고체 연료 발사체는 신속 발사가 가능하거든요. 액체 연료처럼 준비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몇 분 안에 발사할 수 있어요. 이동식 발사대에서도 쏠 수 있고요. 왕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이건 선제 타격 능력을 의미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동식이면 위치 추적도 어렵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가 늘어난 겁니다. 저는 왕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베이징이 긴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왕이 핵심을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대륙 간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중국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능력 자체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의도는 바뀔 수 있지만 능력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태도가 신경 쓰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막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 지침도 해제해줬고요. 핵추진 잠수함 협력도 논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미국이 한국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게 나쁠 게 없으니까요.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요. 문제는 이게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미사일 역량을 키우면 중국도 대응해야 합니다. 동부 전구의 미사일 배치를 늘려야 할 수도 있어요. 일본도 움직이겠죠. 일본은 이미 반격 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동북아시아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냉전 시대처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논리가 이해됐습니다. 안보 딜레마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한 나라가 자국 안보를 위해 군비를 강화하면 상대국도 위협을 느끼고 군비를 강화하고, 그러면 또 다른 나라가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한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군사력을 계속 키우고 있잖아요. 해군력 증강이나 남중국해 군사화 같은 거요.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있죠. 중국도 자국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키우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왕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양국 무역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문화 교류도 활발하고요. 한류가 중국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지 아시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수천 년간 교류해온 이웃이고요. 왕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그런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 때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죠? 경제 보복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양국 모두에게 손해니까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경고일까요? 아니면 협력 제안일까요?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왕이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내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북한 문제의 부속물 정도로 봤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의 기술력, 경제력, 군사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전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왕이 인정하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조용히 실력을 쌓는 방식이요. 미국의 지지도 얻어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저는 그 말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사람 입에서 한국을 인정하는 말이 나오다니요. 일본의 다나카에 이어서 중국의 왕까지. 경쟁자들이 스스로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국 편에 완전히 서서 중국을 적대시할 건지 아니면 균형을 잡을 건지. 그건 한국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중국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택에 따라 대응할 겁니다. 저는 왕과 헤어진 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이 단순한 기술 성취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국도 주목하고 일본도 주목하고 중국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쏘아 올린 로켓 하나가 동북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판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나라가 됐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뭘 하든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정도로 취급됐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의 행보 하나하나가 주변국들의 전략 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동아시아 정세를 주제로 한 비공개 세미나였는데 전직 관료들과 현직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패널로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안보 지형이었는데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세미나에서 저는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이후 제가 만난 사람들. 마이클 사라, 제임스 다나카, 리처드 왕. 그리고 고흥에서 만난 박 박사까지. 미국, 일본, 중국, 한국. 각국의 시각에서 본 누리호의 의미를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다들 한국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이 어느 수준인지, 군사적 함의는 무엇인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화제는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모였습니다. 누리호 발사 이후로 워싱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게 느껴졌습니다. 한 전직 국무부 관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있을 때 자주 협력했던 분이에요. 한국 다녀왔다면서?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어떤 점에서? 저는 고흥에서 만난 박 박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밤새 일하는 연구원들 이야기.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엔지니어들 이야기. 2021년 1차 발사 실패 후에도 원인을 찾아서 수정하고 다시 도전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자부심과 목표 이야기. 달 탐사를 꿈꾸는 이야기. 전직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단해. 내가 서울에 주재할 때 느낀 건데 그 사람들은 일단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밀어붙여. 포기를 모르는 것 같아. 밤새 일하는 게 일상이더라고. 그리고 팀워크가 좋아 개인보다 팀의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해.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일하는 문화요. 큰 소리 치지 않고 결과로 보여주는 방식이요. 미국에서는 자기 PR을 잘해야 인정받잖아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일단 결과를 내고 그 다음에 인정받는 방식이에요. 전직 관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더 중요해질 거야.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동아시아 전체 판도에서도 그렇고. 이번 누리호가 그 시작이야. 한국이 우주클럽에 가입한 거잖아. 독자 기술로 로켓을 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어.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고 저는 호텔 로비에 앉아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마이클이 보여준 데이터. 누리호의 숨겨진 성능. 설계보다 2배 높은 탑재량. 3분이나 단축된 비행시간. 엔진 출력이 설계값의 110%. 한국에 대한 재평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 국가안보회의가 새벽에 긴급회의를 열었다는 것.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제임스가 설명해준 기술적 함의. 고체연료 발사체의 군사적 가치. 신속 발사 능력. 대량 생산 가능성. 사실상 대륙간탄 도미사일 능력 확보. 한국이 조용히 전략적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 다나카가 인정한 일본의 현실. H3의 연속 실패. 원인도 못 찾고 있다는 것.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자각. 50년 먼저 시작했는데 이제 역전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경쟁자가 스스로 인정하는 한국의 성장. 리처드가 알려준 백악관의 계산. 한국의 전략적 가치 상승. 방산 조선 기술 분야에서의 기여. 미국 부담을 덜어주는 동맹국. 발사 18분 전에 발생한 센서 이상, 그걸 해결하고 발사를 성공시킨 팀워크.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달을 향한 꿈. 한국이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중국도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 3,000km 사거리가 의미하는 것. 베이징 상하이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 한국의 행보가 동북아시아 판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중국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는 것.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변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처음 한반도 업무를 맡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그때 한국은 북한 문제에 묶여있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였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스스로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독자 기술로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 됐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본도 경계하고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고, 떠들지 않고 묵묵히 일해서 결과로 보여주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한 달 전 한국의 고흥에서도 이 별들을 봤습니다. 누리호가 날아간 그 밤 하늘을요. 바다 위로 붉은 화염을 뿜으며 우주로 날아간 그 로켓을요. 그 로켓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밤새 일한 연구원들의 땀이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난 엔지니어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15년간 한국을 봐왔지만
이제야 진짜 한국을 본 것 같습니다. 숫자와 데이터 뒤에 있는 사람들을요. 밤새 일하는 연구원들을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엔지니어들을요. 큰 소리 치지 않고 결과로 보여주는 그 문화를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나라입니다. 우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에 고흥에서 날아오른 그 불꽃은 단순한 로켓의 화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올라서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기대가 됩니다. 이 나라가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을 해낼지, 어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지, 달에 태극기를 꽂는 날이 올지, 화성까지 가는 날이 올지. 한국의 하늘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는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느끼신 마음,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에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